그 전에 배경 지식을 먼저 가져갈게요. 이거 중3 때 배우는 거거든. 중3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요거가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문 독해에 어려움이 좀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연역 추리, 귀납 추리, 유비 추리 이렇게 세 가지 추리 방식이 있는데, 자, 먼저 요거 한번 봐주세요. 자, 익숙한 것들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봐봐, 이거.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거, 물어보면 다 알겠지, 여러분들. 이거 무슨 추론이야? 연역 추론이죠? 연역 추론이라는 게 뭐예요? 잠깐만. 연역 추론이라는 게 뭐야? 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게 대전제가 되는 거지. 대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됩니다. 자,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게 대전제와 결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가 참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사실이 참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죽는 거죠. 그쵸? 소크라테스가 사람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이게 연역 추론이죠. 연역 추론이라는 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이 대전제가 맞다면, 요게 참이라면 요건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라서 기존에 알던 지식을 좀 구체화할 뿐이야. 아,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사람에 포함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지. 근데 그게 새로운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연역 추론이라면 귀납 추론이 있습니다. 요거. 그저께 해가 동쪽에서 떴다. 어제 해가 동쪽에서 떴다. 따라서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이 결론이 도출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봐. 요런 사례들이 모여서, 자, 그저께하고 어제만은 아니겠지. 그 전에 무수히 쌓여온 사례들이 모여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새로운 정보지. 그치? 사례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연역 추론이 아니라 귀납 추론인 거죠.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면, 따라서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라는 귀납 추론의 결론이 연역 추론의 대전제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어떻게 생겼겠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거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귀납 추론이 철저하게 검증이 되면 연역 추론의 대전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얘는 필연적으로 참이야. 반드시. 그쵸? 결론이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근데 이 결론은 필연성을 갖고 있지. 귀납법의 귀납추론의 결론은 필연성을 갖지 못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동쪽에서 안 뜰 수도 있거든. 우리가 미래까지 다 가본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개연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문학작품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것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필연성과 개연성의 차이. 자, 이 개연성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귀납추론은 그저께 주인 여자가 사료를 주고 갔다. 이 주인공이 닭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닭, 치킨. 어제 주인 여자가 사료를 주고 갔다. 따라서 오늘 주인 여자가 사료를 주고 갈 것이다 라고 요런 사례를 모아서 결론이 나왔으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귀납추론의 형식인데, 얘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인 여자는 닭의 목을 비틀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온 거야.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닭한테 사료를 줬을 텐데 오늘은 이 닭을 잡기로 한 거죠. 그래서 닭 입장에서는 주인 여자가 오니까 아, 밥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목이 비틀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귀납추론의 결론은
필연성을 갖지 못한다. 개연성을 가질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연역추론은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 필연성과 개연성의 차이 알아두시고 기납추론의 결론이 검증이 되면 연역추론의 대전제로 간다는 것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연역추론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다. 새로운 지식은 귀납추론에서 도출된다. 이 정도 내용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유비추론. 우리가 유비추론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지?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유추라는 이 말은 문학작품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문학작품 나올 때마다 뭐뭐를 유추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면 뭐냐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 여기서 확실히 알아둡니다. 두 대상. 임의로 A하고 B라고 할게요. 두 대상이 A, B가 몇몇 성질을 공통으로 가질 때 한쪽이 가진 또 다른 특성을 다른 대상 B도 지닐 것이라고 추론하는 게 유비추론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남자하고 B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둘이 친구야. 야, 우리 되게 비슷하지 않냐? 아, 너랑 나랑 진짜 잘 맞는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A가 B를 여태까지 정말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나랑 생각이 같았으니까 동일할 거라고 여겼단 말이야. 근데 투표하는 날, 야, 너 이번에 누구 찍을 거냐? A당 찍을 거지? 그랬더니 아닌데 나 A당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진짜? 너 어디야? 나는 B당 지지하는데. 야, 너 어떻게 B당을 지지할 수 있어? B당은 진짜 거기는 쓰레기들의 집합이야. 막 이러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비추론의 문제점이에요. 한두 가지 사례를 보고 우리가 나머지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 있듯이 유비추론은 귀납추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귀납추론이 사례들을 모은 거였잖아. 그저께 해가 동쪽에서 떴다, 어제 해가 동쪽에서 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례들이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유비추론도 A 입장에서 야, B가 이런 점이 나랑 비슷하네? 또 B가 이런 점이 또 나랑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모인 거잖아. 근데 차이는 기납추론은 되게 많이 누적이 된 거고 그 사례가. 이 유비추론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또는 한 개 정도만 보고 나머지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어 이거는. 당연히 연역추론이 가지고 있는 이 필연성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귀납추론이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100%는 아니지만 이것도 없어요. 필연성 없고 개연성 없고 그럼 뭐 있는 거야? 이거는 추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해서 추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냥 이거는 문학작품의 비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문학작품의 어떤 표현 방법 이런 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논리적인 추론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귀납추론의 일종이라는 거. 일반적인 귀납추론보다 개연성이 낮은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계기로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파다 보면 그 생각이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근데 그런 계기조차 없으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가 힘들죠.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 연역추론, 귀납추론, 유비추론. 유비추론은 귀납추론의 일종.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지문 가볼게요. 자, 오늘 배울 지문은 이거예요. 읽었어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이 베어서 아플 때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느낌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직접 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베어서 아파할 때 내가 아플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은
그의 손가락에 피를 보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보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등의 사실에서 고통을 추론하는 것이다. 자, 내가 아플 때 칼을 베었어요. 칼을 베면 되게 아프잖아. 그치?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나는 추론할 필요 없고 고통이 다이렉트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아는 거죠. 나의 고통은 직접 압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직접 아파서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아는 거죠. 자, 나의 고통,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을 아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1문단의 내용이 이겁니다. 2문단. 자,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철학적 문제를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고 부른다. 이게 오늘의 주된 화제예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이 뭐야? 이 마음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사전에 찾아보면 되게 많은 뜻이 있어, 마음이. 그지?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실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한다는 것을 곧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마음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고도의 정교한 로봇이나 좀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알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인식적 회의론,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 추론이 정당화되느냐는 귀납의 문제와 함께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으로 꼽힌다. 자, 이 문단 볼게요. 길죠? 내용이 좀. 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일단 화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가 아니고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한마디로 이거거든? 여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이거야. 근데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줬다고. 자, 이렇단 얘기는 요 내용이 요게 아니고 요거다. 다음 내용 요거다 라는 것이 뒤에 선택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에 선택지로 요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뭐다.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는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뭐와 더불어 대표적인 회의론이라고 그랬어요. 회의론. 회의론이 뭐냐면 회의가 의심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의심을 품는다. 의심을 품는다. 의심을 품음. 이거를 의심을 품는다는 게 뭐냐? 일상적으로는 야, 너 좀 의심스러운데? 나 돈 없어졌는데 너 좀 의심스러운데? 근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믿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심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철학에서 의심이라는 말을 쓴다는, 회의라는 말을 쓴다. 의심이라는 말을 쓴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의심을 품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말의 의미로 문제를 보면은 답을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꼭 기억합니다. 이 말. 근데 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얘기한 다음에 인식적 회의론이라는 거 얘기했어. 그 다음에
귀납의 문제를 또 얘기했어요. 자, 인식적 회의론하고 귀납의 문제와 더불어 대표적인 회의론이래. 회의론의 세 가지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야. 물론 중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사실 불필요한 정보잖아. 이게 주된 내용에서. 하지만 선택지로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 내용도. 다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유비 논증으로 가장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낯설지 않죠? 이 말. 아까 하고 들어왔잖아. 유비 논증은 만일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특성을 두 번째 대상도 가지고 있으리라 추론하는 논증.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이거 처음 읽고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돼요. 자, 일단 아까 우리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유비 추론이라는 게 두 대상 A하고 B 몇몇 성질을 공통으로 가질 때 한쪽 A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가진 또 다른 특성을 B도 지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였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뭐예요? A지. 이게 A야. 첫 번째 대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일 한 대상, 요게 A고 다른 대상이 B고 이게 어떤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한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른 것들, 다른 특성들 요것도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비추론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유비추론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로 이거를 접하고 한 두세 번 읽어보면 이거 이해돼요. 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수능 시험은 타임 어택이라고 그랬잖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이거를 한 6시간 동안 풀라고 하면은 수능 45문제를 공부를 진짜 안 한 학생들도 많이 맞을 거예요. 그 안에 정보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80분 안에 우리 풀고 마킹하고 제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배경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알아야 될 건 알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거고요. 자, 다른 사람은 많은 중요한 측면에서 나와 닮았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기에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신체나 행동이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내 손가락이 베었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도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나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리라 추론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유비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유비 추론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봅니다. 자, 그러나 이 유비 논증은 확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개연성도 아까 했던 얘기예요. 성공한 유비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필요한데 유비 논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필요하대요. 이 유비 논증은 단 하나의 사례, 곧 나 자신의 경우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유비 논증이 뭐냐? 여기서 이게 뭔지 개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좀 어려워져요. 뭐야 이거? 이 유비 논증이 곧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이 경우는 내가 아프니까 쟤도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창고에 쌓인 상자 더미 중에서 상자 하나만을 열어보고 책이 들어있음을 확인한 후 나머지 상자들도 똑같을 것이라고 추론한다면 매우 빈약한 논증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 논증도 같고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귀납 추론은 수많은 관찰 증거에 갑자기 귀납 추론 얘기가 나와. 귀납 추론 나오죠 여기서부터. 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필연성 없고 뭐만 있다? 개연성만 있다.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귀납의 문제라고 한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여기 앞에서 여기 인식적 회의론 지금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포인트잖아. 화제잖아. 근데 인식적 회의론하고 귀납의 문제가 같이 나왔잖아. 회의론으로.
자, 한 토막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유비논증 얘기하면서 여기서 귀납추론 이거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지? 귀납추론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 중심 화제는 아니지만 주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선택지나 아니면 별도의 문제로도 다음 중 귀납의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보량이 많다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그거를 파악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귀납의 문제라든가 인식적 회의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하나의 관찰 증거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이 유비 논증이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상식은 흔들리고 만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나랑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무조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잖아. 우리가 막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있어. 우리 같은 여기 직장인데 다른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있어. 근데 박스 3개 막 들고 가고 있어. 근데 야, 저 되게 무겁겠는데? 나의 경우에는 저 정도면 나는 못 들어. 근데 저 사람은 나와 같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 괜찮은가 보지. 그러고 가는 사람은 뭐야 이거? 소시오패스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랑 좀 되게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되게 유비추론이라는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와 마찬가지로 회의론인 인식적 회의론은 아까 귀납추론 얘기하더니 인식적 회의론, 아까 회의론의 3가지, 주요 회의론 3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이거. 그지? 인식적 회의론과 귀납의 문제, 대표적인 회의론 얘기했었는데 그 한 토막으로 끝나지 않고 밑에 귀납추론 얘기하더니 또 인식적 회의론으로 왔어요. 야, 정보량이 많습니다. 인식적 회의론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의심하기에 자, 의심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까 회의를 의심을 품는다고 얘기를 했고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는 너를 내 친구로 인정하지 않아. 너 내 친구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 그죠? 너 내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차이가 있지만 철학에서 쓸 때는 그게 그 뜻이에요. 왜? 내가 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논리니까. 그런 얘기야. 의심한다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인정할 수 없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아님을 증명했다가 아니라 긴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뜻이라는 거야. 의심이. 철학에서 의심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런 뜻이에요. 자, 모든 지식을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의심해요. 뭐가? 인식적 회의론이. 또라이 같네. 인식적 회의론자들이 오로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뿐이다. 우리 데카르트 생각나죠? 그죠? 인식적 회의론은 여기 봐봐. 인식적 회의론은 한마디로 이거야. 오로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뿐, 나의 정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 의심할 수 있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의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 의심. 의심. 인정 안 해. 뭐를? 얘를. 다른 사람의 신체나 마음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 인식적 회의론자들은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없는 거야. 귀신이야.
너는 신체도 없고 마음도 없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난 너를 인정 안 해. 받아들이지 않아.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의 몸도 없어. 없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내 몸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그럼 내가 받아들이는 건 뭐야? 확실한 건. 내가 지금 뭔가 의심을 품고 있잖아. 그 나의 생각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유아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직 나 이런 뜻이에요. 오직 나뿐. 자,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자, 앞에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인식적 회의론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인식적 회의론. 요거랑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구분이 됩니다. 같은 회의론인데 그리고 뭔가 유사해. 뭘 막 인정 안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한 뿐이다. 그런데 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불과하다고 여기 끊을게요. 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한 번 더 네모치고 갈게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이 개념은 다른 사람의 신체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신체. 아까 인식적 회의론에서는 신체 인정 안 했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인정해. 받아들여.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야. 이거를 인정을 못해. 요 두 개.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손쉽게 해결된다. 야, 이거 좀 여기 단락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지? 뭐 아무튼 한 문단으로 처리를 했어요. 행동주의. 행동주의가 또 나옵니다. 자, 행동주의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겼는데 행동이 곧 마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마음이 곧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마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행동만 보면 되는 거지. 마음은 뭐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행동만을 인정하고 마음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해도 그러나 마음에 관한 이론 중 행동주의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활동을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이 행동주의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면 20대 초반의 남녀. 20대 초반의 남녀는 이 행동주의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겁나 갈등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20대 초반의 남녀가 있어. 내가 옛날에 대학교 때,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인 같은 과의 여학생이랑 사귄 거지. 걔 내 후배인데 후배랑 이제 연애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여자친구죠. 여자친구한테 대학교는 그 시간표를 자기가 짜. 같은 과라고 다 같은 수업을 듣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걔랑 같은 수업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수업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기가 시간표를 짜는 거야. 알고 있지, 니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자친구가 수업에 들어가. 근데 나는 수업이 없어. 공강이야.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야, 너 수업 듣고 나올 때쯤에 내가 네 강의실 앞에 있을게.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고 나는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데 내
내 2학년이라고 그랬지. 2학년이 다른 남자친구 애들이 어디 가는 거야. 그래갖고 야 니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당구 치러 간대. 그래갖고 같이 갔어요. 아 시간 1시간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게임 얼른 치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간 거야. 당구를 치고 있어. 3대 3이야. 걔네 3명 우리 3명 남자의 3대 3으로 당구 치는 거죠. 치다가 한 게임 졌어. 근데 그 다음에 거는 이겼어. 1대 1이야. 야, 한 게임 더 해서, 야, 지네들이 이거 게임비 내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야, 니넨 뒤졌어. 그리고 이제 하려고 시계를 다 봤는데, 아, 몇 시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2시라고 할게. 여자친구가 2시에 이제 수업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있기로 했잖아. 근데 한 5분 남았어. 지금 가야 돼. 근데 한 게임이 더 남았으니까, 좀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가? 이게 남자애들은 다 느낄걸? 못 가요.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의 상황인데 거기서 못 가지. 그래갖고 한 게임을 또 빨리 끝내려고 막 치는데 머릿속에서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이거 진짜 이게 수습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재밌고 막 옥신각신하는 게 재밌잖아, 당구가. 당구를 막 치다가 시간이 너무 이제 여자친구가 거의 끝날 것 같으니까 막 뛰어갔어. 뛰어가는데 강의는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어디 갔을지 뻔하거든. 왜냐면 같이 듣는 여자애들이랑 식당 갔겠지, 밥 먹으러. 내가 갔으면 같이 나랑 밥 먹으러 갔을 테니까. 내가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갔겠지. 그래서 식당으로 가요. 그 대학교 식당은 되게 넓어. 그래갖고 딱 들어가서 여자친구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저쪽에 자기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 거야. 뭐 이제 기분이 좋아. 당연히 화가 안 났구나 생각을 하고 딱 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딱 쳐다보면서 이제 눈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기 친구들이랑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재밌는 얘기 하느라고. 그래갖고 야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가까이 갔는데 여자친구가 날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먼저 나를 보고 오빠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래 밥 먹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자친구 앞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앉았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한번 딱 보더니 계속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 그럼 나는 마음속에 어때? 이거를 빨리 얘가 밥을 먹으면은 얘를 데리고 그 당구장으로 빨리 가야겠다. 끝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지금 우리 팀이 이기고 있을라나? 막 그러면서 당구가 아니라 밥을 빨리 먹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다리 떨고 있고 막 이러죠. 여자친구는 속으로 어때? 짜증나지? 왜? 내가 강의 끝날 때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안 기다리고 어디 갔다가 지금 나타나서는 자기한테 말도 안 걸고 막 되게 초조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여자친구하고 이제 눈 마주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날 딱 한번 보더니 강의실 앞에서 기다린다며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이 당구 치자고 그래서 한 게임만 진짜 빨리 치고 올라고 그랬는데 길어진 거야. 근데 지금 1대1이거든. 이겼는지 모르겠네. 애들이 나 없으면 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친구가 그래? 그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그럼 오빠 오늘은 나 애들하고 밥 먹을 테니까 가서 당구 쳐. 내일 오빠 수업 없으니까 오빠 내일 같이 영화 보자. 이래요. 그러면 여기 남학생들 다 생각해봐. 어떻게? 다시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어? 오빠 나 괜찮으니까 가서 그 중요한 거 같으니까 당구 쳐. 내일 저기 수업 없으니까 내일 같이 영화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까? 그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당구는 칠 수 있을지 몰라도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됩니다.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거야.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추측을 하는 거죠. 가래매. 그래서 간 거야. 그리고 되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래. 그래서 간 거야. 근데 가면은 진짜 싸워. 내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지금은 내가 그것까지는 알아요. 여자가 가라고 하면 했을 때 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까진 알아. 근데 지금도 모르겠는 게 왜 그렇게 반대로 행동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갔어. 근데 막 날 보면서 막 화를 내. 처음부터 강의실 앞에 있는다며 막 이렇게 화를 내. 그럼 내가 그 순간 당구 치겠다는 희망은 버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구 지금 얘를 여자친구 밥 다 먹으면 얘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은 접게 되잖아. 왜 지금 화를 내니까. 화가 났는데 당구장에 가자고 그러면 가겠어? 그러니까 아예 그 꿈을 포기를 하고 여자친구한테 집중을 할 텐데 분위기가 지금 화를 안 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그리고 나한테 좋게 가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간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항상 싸우고 그러니까 가란다고 가면 안 된다는 것까진 알아. 그래서 그런 행동은 안 해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는 게 왜 그걸 반대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 애초에 화를 냈으면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일이 커지질 않는데 화를 안 나고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내가 그대로 실제로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진짜 더 크게 화를 내는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모르겠는 거야. 남학생들은 밥 먹을 때도 야, 우리 농구 한 게임 할까? 그러면은 밥 먹을 때 15분 안에 다 먹어요. 내가 좀 늦게 먹으면 애들은 다 일어나서 가방 메고 있어. 그럼 나 그거 보면서 막 폭풍 후이하고 당구 치러 가잖아. 당구래. 농구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되게 일치해요. 빨리 먹자고 그랬으니까 먹고 이제 가는 거지. 근데 내가 경험해본 여자친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 정도의 차이는 다 있으나 말과 행동이 말과 마음이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았다. 왜 그렇게 반대로 자기 마음을 반대로 행동하는지 반어법을 그렇게 쓰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자, 20대 초반의 이 행동주의, 남학생은 행동주의로 행동하고 여자들은 반행동주의로 행동하기 때문에 갈등의 싹이 트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는데 그닥 도움은 안 된 것 같아.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자,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거를 동일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 C.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하는 동일론을 견지한다면 동일론이란 게 또 있네. 여기 봐봐. 동일론. 행동주의가 앞에 나왔고 행동주의 동그라미 있으니까 얘 동그라미 할게요. 동일론도. 자, 동일론하고 행동주의를 비교해야 되겠죠. 행동주의는 그 사람의 행동이 곧 마음이다. 20대 초반의 남자들. 동일론은 밑줄 치니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하는 거야. 뇌를 구성하는 물질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면은 뭐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 이런 거랑 동일시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되고 행동주의가 갖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는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달로 복잡한 정신현상이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과 동일하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을 포기하는 것이다. 요게 끝부분이지만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자, 정신현상이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과 동일하다는 요게 동일론의 개념이야. 요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학생, 대학교 1학년의 여학생, 친구들하고 재밌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앞에 앉아있는 남자친구가 얄미운 거야.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켰으면 남자친구가 앞에서 나한테 충실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당구 치러 가고 싶고 막 이런 거야. 그게 얄미운 거죠. 근데 그거를 남자가 만약에 이 동일론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상태를 남학생이 알 수 있다면 어떤 거야? 스캔을 하는 거죠. 뭐 안경 같은 거 딱 쓰고 여자친구가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밥 먹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있는 거지. 그걸 측정해가지고, 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하다. 화가 났다. 분노가 지금 폭발 일부 직전이다. 여기서 내가 당구 치러 가면 난 뒤졌다. 요거가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호르몬이나 뭐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측정을 해서 그럼 이 동일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왜? 마음 이퀄 뭐니까?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이니까. 그죠? 행동주의보다 훨씬 나은 거죠. 자, 요거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는 이원론. 이원론이 뭐예요? 둘로 나뉘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이 마음과 물질 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 행동주의도 그렇고 동일론도 그렇고 마음을 별도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지. 뭐야? 둘 다 행동주의에서는 마음 없고 행동이다. 동일론에서는 마음 없고 그 사람의 뇌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할게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마음은 직접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추론해야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진짜 마음을 나처럼 느끼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랑 같은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람도 같은 일에 대해서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요래서 생기는 문제야. 요거랑 관련해서 회의론 3개 나오죠. 인식적 회의론. 그 다음에 귀납의 문제. 인식적 회의론은 여기 있었죠. 모든 걸 의심합니다. 뭐? 다른 사람의 신체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의심하고 나의 신체까지도 의심해요. 나의 신체까지. 오로지 의심 안 하는 건 뭐야? 나의 마음만 의심 안 해. 나의 마음만을 받아들이는 게 인식적 회의론이에요. 다 의심하는 거죠. 내 마음 빼고는. 그 다음 귀납의 문제가 뭐야? 귀납의 문제라는 거는 밑줄 친 D 수많은 관찰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이게 귀납 추론의 문제죠. 개연성만 그럴 것 같아. 그럴 거야. 요런 결론만 낼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게 귀납의 문제인 거지. 오케이.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귀납의 문제보다 더 빈약한 거죠. 왜? 내 마음 하나 갖고 지금 추론하는 거잖아. 내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 내 마음. 그거 가지고 다 추론을 하는 거니까 유비 추론에 의한, 유비 논증에 의한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유비 논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로 첫 번째 행동주의가 있고 일단 유비 논증이 있었지.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행동주의. 얘도 문제 많다. 아까 20대 초반의 남자. 3번 동일론. 이거 괜찮다. 왜?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뇌의 현상,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나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우리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뭐 여기다 뭐 붙이고 뭐 하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 하잖아. 여기다 뭐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 하면 대답을 하면 심장 박동이랑 뭐 뇌의 상태 뭐 이런 거 측정해 가지고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죠? 내 마음속을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현재로서는 가장 각광받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론입니다. 정보량이 많아서 좀 어려운 그런 거였고요. 아까 귀납이랑 유비 이런 추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 중학교 수준이지만 그래야 좀 수월하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45번 볼게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 뭐예요? 유비 논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다는 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지? 자, 그런 사람이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거 받아들여?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죠? 왜?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직접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받아들이죠. 여기 있잖아.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여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마음만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도 맞죠. 여기 있잖아. 여기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마음은 행동이 아닌 뇌의작용으로 알 수 있다. 자, 마음은 행동이 아닌 뇌의작용으로 알 수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였어? 마지막에 나왔던 동일론이죠. 동일론. 동일론이나 행동주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문제를 오늘 퀴즈를 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퀴즈 낼게요. 이거는 오늘은 OX 문제거든. 아씨, OX 문제 한 대여섯 개 만들어놨는데 없어졌어.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급히 내가 몇 개 생각나는 거 좀 썼어. 세 번째로 맞힌 사람에게 기프티콘 보냅니다. 세 번째로 맞힌 카톡으로 보내는 거 알지? 카톡이에요. 자, 이거예요. OX 문제야. OX 문제입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세 번째로 정답을 보낸 학생에게 주겠습니다. 정답을 세 번째로 보낸 학생. OX 문제입니다. 자, 정답이 오고 있어요. 나왔다. 정답자는 일단 정답이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귀납의 문제를 사실 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충분히 많은 사례가 쌓여야 되니까.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겠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납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해결하기 더 어렵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거는 X입니다. X. 그 다음 인식적 회의론자는 자기 마음 빼고 다 의심하지.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신체, 나의 신체 다 의심하지. 다 인정 안 하지. 인식적 회의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인식적 회의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다 의심하니까. 그치? XO입니다. XO. 자, 지금 보낸 사람이 정미 XO예요. XO. XO. 첫 1바로 맞힌 애가 현배. 그 다음에 2바로 맞힌 애가 하연이. XO.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맞힌 애가 레연이. XO. 레연이 당첨입니다. 레연이. 축하합니다. 다음부터는 빵빠레도 준비해야겠다. 빰빰빰빰빠밤. 레연이 축축.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를 얘들아, 요건 요거고
이거 뒤에 문제 있잖아요. 나머지. 요거 틀린 애도 많았던 것 같아. 요거 틀려서 질문하면은 풀어줄 테니까 요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49번. 여기 뒤에 복습 있는 것까지도 해서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면 수업 시간에 풀어줄 수도 있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시간이 내가 한 40분 안에 항상 맞추려고 하는데 1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그러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나 끝났어. 나 끝났어. 말이 안 하고 뭘.